예, 안녕하십니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서양사를 시작할 건데요. 서양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 2, 3단원보다 양이 훨씬 많고, 또 그만큼 우리 세계사의 메인이 되는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내신 시험을 준비한다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도 사실 양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시작하는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점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늘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후에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제가 별도로 드렸던 정리하기 프린트를 꼭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는 방법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하기 프린트를 한 장을 드렸다고 해서 그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 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더 받아가실 수 있고 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끄적이기 전에 미리 복사하셔서 여러 번 만들어 놓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하기 프린트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셔라. 첫 번째, 한 장으로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 없이 여러분들 한 장 외에도 필요하시면 저를 통해서든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새로운 종이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실 수 있으면 더 효과가 좋아진다는 거.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프린트에 너무 의존을 하시게 되면 그 사실과 사실의 그 맥락 관계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의 그 연결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다 파편적인 그런 지식들로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탄하게 어떠한 흐름을 좀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정리하기 프린트 보시기 전에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본 프린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기를 꼭 하시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권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교과서를 읽는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나 사진을 한 번쯤 훑어본다. 그 다음에 본 프린트를 찬찬히 읽어본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기를 통해 내가 얼마나 학습됐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이해됐던지 암기가 됐던지 정리하기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다. 요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해 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과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때에는 그렇지. 정리하기 프린트로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정리하기 프린트만 가지고 복습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풀코스대로 한번 진행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리하기를 여러 번 돌리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우리 시험 문제 역시 서로 서양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예정이고 서양사가 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서양사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신다면 고득점은 받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 학습 방법 제가 좀 상대적으로 평소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잡소리 하는 것보다 더 지금 시간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먼저 교과서와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프린트를 먼저 정독을 하신 다음에 복습을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지식이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허약하게 올라가서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정말 필요할 때 외웠던 내용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서 올라가시기를,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탄탄하게 지식을 쌓아가시기를 제가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오늘 진도는 그렇게 무리하게 나갈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77쪽 내용 요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될 것인지 우리 수업 마무리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참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항상 그랬듯이 제가 마킹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게르만족은 4세기 말 훈족의 압박을 받아 로마 영토로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되었고,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 출신 용병 대장에 의해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은 이 예전에 있었던 서로마 제국의 영토들의 근거지를 삼아서 각각의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나갔고, 그 중에 옛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 지방에 자리 잡았던 프랑크 왕국은 오랫동안 번영이 되었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서유럽에 세워진 여러 그 외 다른 게르만족 국가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러한 프랑크 왕국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여 로마 교회의 지지를 얻었고, 8세기 초 서유럽을 침입해온 이슬람 세력을 막아내는데 그 공헌을 합니다. 프랑크 왕국은 8세기 후반 카롤루스 대제 시대에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카롤루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정복한 지역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로마 교황에게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습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궁전과 수도원 등의 학교를 세워 학문과 문예를 부흥을 시켰고요. 학교를 세워 문예 부흥을 시킨 결과가 게르만 문화, 로마 문화,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융합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형성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후에는 각 아들들에게 프랑크 왕국을 분할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분할 상속은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이 되어 훗날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독일의 기원이 됩니다. 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되는 국경을 획정한 조약이 무엇이냐면 베르린 조약과 메르센 조약입니다. 네,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았고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필기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필기를 하시되, 밑에 있는 이 개념들은 훗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셔서 등장하는 개념들이니까 지금은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넘버링과 화살표, 괄호,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고, 카롤루스 르네상스, 교황의 인정, 뚜르뽀아티의 전투, 요런 것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나올 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우리 시험에는 등장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프린트 좀 정독하는 식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랑크 왕국을 비롯한 여러 중세 왕국들을 세워왔던 이 게르만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유럽 북부, 즉 발트해 연안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그랬는데, 자, 요거를 제가 좀 키워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 이미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 게르만족의 원거주지라고 해서 요 지역 있죠, 요 지역. 예, 요 지역이 바로 게르만족들이 주로 생활을 했던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의 북유럽이라고 얘기하는 곳이고, 지금의 덴마크 또는 스웨덴, 그다음에 노르웨이, 이제 그런 지역들, 일부 또 러시아 지역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어떻습니까? 기후가 어떨까요? 춥겠지.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추운 지역에서 이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농사의 소득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무래도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목축을 통해서도 그 식량을 보충해야 했고, 또한 그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렵 생활, 즉 사냥을 하면서 이들이 그러한 그 식량 보급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활이 사실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서로마의 용병으로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이 이들이 생활을 하던 그 시기는 로마 제국이 한창 한창 그 부흥하던 그 시절에도 여전히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히 지금 여기에 프랑크 왕국이라 나와 있는 이 지역은 한때 이들의 이웃 부족이었던 갈리아 부족에 살고 있었던 그 근거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갈리아족은 로마 공화정 당시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요 갈리아 지방이 로마 영토로 편입이 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되고 나서 끊임없이 그 게르만족들과 장기적인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다툼의 영역이 되었죠. 그렇게 게르만족들은 로마를 약탈하기도 하고 로마에 의해서 패배를 당해서 사냥거리 밀려나기도 하지만, 결국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진 지금 이 시기에 이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서로마는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하게 된 배경은,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 인구 증가로 인해서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이들이 생활권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성을 생기게 된 것이고, 더 직접적인 이유는 이 시기에 4세기 말에 또는 4세기 이 시기에 전반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니 농사는커녕 목축과 수렵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얻어낼 수 있는 식량은 더 없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따뜻한 지역, 그리고 토지 부족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나마 동쪽에서 오고 있었던 그 흉악한 민족이었던 훈족이라는 부족이 서쪽을 향해서 오고 있었던 거였죠. 이렇게 훈족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부족들을 평정해 나가면서 서쪽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게르만족은 이러한 훈족의 압박에 의해서 자신의 남쪽에 있었던 로마 영토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견뎌내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서로마는 이 시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가 굉장히 만연하였으며, 또 주변 지역, 그러니까 국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기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소위 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상황이고요. 또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황제들이 수시로 바뀌게 되고, 나라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판오분전, 그 말 그 자체였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훈족의 압박으로 인해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서로마 제국은 결국 그들의 용병이었던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프랑크 왕국을 비롯해서 고트 왕국과 그 다음에 반달 왕국 등등등, 여기 뭐 롬바르디아라는 그런 애들이 곳곳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왕국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에 반면 프랑크 왕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원주지,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라는 점. 그래서 혼란이 적었고요. 두 번째로 이 게르만족이 옛 갈리아 지역,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진입을 하면서 나라를 세울 당시에
이들은 자신들의 토속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교를 수용을 하여 프랑크 왕국, 지금 이 프랑크 왕국 지역에 진입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이 서로마 지역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리스도교와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 프랑크 왕국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프랑크 왕국이 그리스도교를 수용을 해서 전파하는 그런 이제 행위들을 통해 로마 교회, 즉 이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교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의 교회가 이러한 프랑크 왕국을 지지하게 되었고, 프랑크 왕국이 확장하는 가운데에 이슬람 세력을 침입을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뚜르 뿌아띠의 전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오랫동안 존속을 하는 가운데에서 카롤루스 대제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카롤루스 대제라는 말을 하기로 하고 샤르마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카롤루스 대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카롤루스 대제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 암기를 하실 때는 카롤루스로 암기를 하시고요. 다른 말로 샤르마뉴라고도 부른다. 이 카롤루스 대제 때가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룩하던 시절이었고요. 카롤루스 대제는 먼저 궁정과 수도원에 학교를 지어 그 학교를 통해서 문예 부흥 또는 학문을 부흥을 시키는 카롤린거 르네상스를 발생을 시켜요. 또한 영토를 확장시켜서 예전 서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 이탈리아 지역은 롬바르드라고 하는 부족이 정착을 하면서 롬바르디아라는 나라가 건설이 되는데, 이 롬바르디아 영토 중에 교황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의 우두머리가 살고 있는, 즉 크리스트교의 우두머리가 살고 있는 로마 지역을 교황에게 헌납을 합니다. 이렇게 교황에게 땅도 대가 없이 헌납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복지마다 이 샤르마뉴는 정복지마다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는, 그리고 이전에 조상들이 이룩해냈던 뚜르뿌아띠의 전투의 승리까지 겹치면서 로마 교황은 카롤루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수여를 합니다. 그 의미는 카롤루스 대제가 프랑크 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카롤루스 대제가 로마인이 아닌 게르만족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의 지배자로 인정했으면 물론이거니와 멸망했던 서로마에 계승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그에게 부여를 하는 거죠. 그것은 곧 프랑크 왕국이 이 서유럽을 대표하는 강력한 국가라는 것을 로마 교황이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 카롤루스 대제가 이룩한 것은 게르만 전통과 로마 문화와 크리스트교가 결합이 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서유럽 중세 문화의 기본 바탕이 된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카롤루스 대제 역시 사람인지라 카롤루스 대제가 천수를 누리고 죽게 되는데, 카롤루스 대제에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3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이렇게 3개의 왕국으로 쪼개서 분할을 하게 되고, 특히 서프랑크는 지금의 프랑스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동프랑크는 지금의 독일과 요 밑에 있는 그 오스트리아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 그냥 편하게 독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프랑크는 지금의 이탈리아 영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 즉 베르댕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 중, 동 프랑크 왕국의 그 국경선이, 즉 경계선이 왔다 갔다 조정이 되었던 이제 그러한 내용이 바로 베르댕 메르센 조약 또는 베르덩 메르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베르댕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확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서유럽의 봉건 사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이번 시간 마무리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 흐름이에요. 요 흐름.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4세기 훈족의 서진으로 인해 게르만족이 서로마 지역으로 대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한 다음에 프랑크 왕국을 비롯한 여러 왕국으로 게르만 국가들이 성립을 하였다. 그런데 이 게르만 국가들이 모두 다 오랫동안 살아남은 것은 아니었고 프랑크 왕국을 제외한 그 외 다른 나라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되었다. 그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은 우리가 샤르마뉴라고 부르는 카롤루스 대제이고 카롤루스 대제의 업적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자면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고 정복한 지역에 크리스토교를 전파하여 로마 교황에게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 또한 궁전과 수도원 등의 학교를 세워 학문과 문예를 부흥하는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일으킴으로써 게르만 문화와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가 융합된 서유럽 문화의 기본 바탕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아주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아들들에게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되는 서, 중, 동 프랑크로 분열하면서 프랑크 왕국은 쪼개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세 유럽의 구조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바이킹이라는 친구들과 또는 바이킹 후손들인 노르만족이라는 친구들과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또 남쪽으로부터는 이슬람 세력들, 즉 아랍인들이 올라오면서 일대 혼란기가 잠시 찾아오는데 그때를 우리는 이민족의 침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가운데서 각 그 지역의 사람들은 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나 귀족들은 싸움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사들을 고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사는 자신을 고용한 주인과, 그럼 여기서 주인이라 하면 귀족과 왕이겠죠. 귀족과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귀족과 왕은 그 기사에게 봉토를 하사하는 중세 유럽의 봉건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10세기 때에는 교황과 황제가 서로 그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황제가 교황보다 낮은 권위를 가지게 되고 교황은 그러한 높은 권위를 바탕으로 11세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면서 교황과 황제의 권력 관계가 이번에 역전이 됩니다. 교황은 내려가고 황제는 올라가고.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요런 흐름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반드시 참조를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 그림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정리하기 프린트 서양사의 앞장에 제가 써놓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그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중세 유럽 봉건제 내용을 가지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